안녕하세요. 대전의 비치기 심스입니다. 이제 대학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발표한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또 조만간 발표를 할 대학들도 있겠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비록 여러 군데의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자신이 제일 희망하던 대학에는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지망 대학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몹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 대학에 분산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합격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겠죠. 어찌되었건 5월 1일까지는 대학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로지 한 개 대학에만 합격을 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두세 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학생과 가족들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신 겁니다. 이러한 논의는 비록 일지망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대학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경우에요. 합격 편지와 함께 뒤따라온 재정 보조 액수가 예상보다 너무 적을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예상 학비 부담이 너무 커져버린 경우에는 다른 대학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학 선택을 위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최종 선택에 가까운 대학 한두 군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 경우도 많고요. 또한 코로나 등의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쉽게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은요, 가족들끼리 식탁에 함께 앉아서 어떻게 대학을 비교를 하고 마침내 최종 진학 대학을 고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정에서의 상황으로는요, 조금 어색해 보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모님께서는요, 자녀와 식탁에 둘러앉아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생각하시고 계시는 모든 재정 카드를 꺼내놓고 최대로는 한 약 30만 불, 3억에서 4억에 이르는 대학 4년간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로부터 제안받은 재정 지원은 얼마이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어느 정도이고,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정해진 이율로 자녀가 상환할 경우에 졸업 후에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혹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껄끄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다음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학생들 중에요, 1학년 때 대학 비용이 얼마였는가를 아는 학생들은요, 절반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평균은 약 3만 불 이상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자의 43%는요, 주택 구입을 노년으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자의 55%는 첫 해 연봉이 총 학자금 대출 금액보다 적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부채가 많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루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 빚은 간혹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려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 등을 생각할 때 만약에 대학 이외에 추가로 대학원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법학, 심리학 같은 분야라면 당연히 대학원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대학원 진학에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졸업 후 미래 가계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전공 분야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 평균 연봉을 예상을 해보시고요. 학비 상환과 월세, 생활비 등의 지출을 예상해 봤을 때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직접 계산을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학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대학을 비교를 해보고 저렴한 학비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사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면은 그 학교에 있어서 학자금 지원이 얼마가 나오든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대학이 B 대학보다 저렴한 학비로 약 600불의 월 학비 상환액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솔직히 테슬라 모델 3 정도의 할부금은 나오는 셈입니다. 그 돈으로 차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비 감소가 줄 수 있는 그 금액의 가치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해당 대학에서 그 전공 분야의 교육 제공 수준이 어떠한지를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인기 전공인가의 여부이죠. 대학 정보들을 살펴보면 해당 대학에서 학생이 하려는 전공 분야에서 몇 %의 학위가 수여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그 전공을 공부하는지 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학의 해당 전공이 인기 전공이라면 대학에서의 그 전공에 대한 투자도 많을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대 교수진의 비율과 클래스 사이즈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학생 대 교수진의 비율과 클래스 사이즈는 학습 능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인문 강의가 수백 명 사이즈의 대강의실에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10명 안팎의 소규모 세미나실에서 진행될지의 여부는요,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는 분명하긴 합니다. 세 번째는 졸업생들의 연봉 비교인데요. 그 대학 졸업자들의 연봉을 다른 대학 졸업자들의 연봉과 비교해 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대한 그 기업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대학 간의 비교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같은 또는 동등한 전공 간의 비교를 할 때만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 랭킹인데요. 솔직히 이 학교 랭킹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랭킹이 지나친 의미를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면요, 기업이나 대학원들이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나마 부모님들께서 이 대학이 과연 실속 있는 대학인가를 비교하실 때 관심 있는 것이 ROI, Return of Investment일 텐데요. 즉 4년간의 총 학비와 졸업생들의 연봉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요, 전공별로 나누어서 비교하면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살펴보시는 것도 학교 선정에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대학원을 진학한 졸업생들의 비율을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원 진학, 특히 특수 전문 대학원, 법과 대학원이나 의과 대학원의 합격률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대학이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약 4년간의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따라서 이러한 대학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환경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릭 활동 참여 %라든지 학교 스포츠팀에 선수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학교 내 클럽의 수와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종 구성비는 어떤지, 또 학생회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요, 의미 있는 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서 작성 과정 이전부터 신경은 쓰지만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위치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는 반응입니다. 물론 유학생들의 경우야 어차피 물 건너와야 되니까 논외로 하고요. 미국 안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에 집에서 100마일이든 1000마일이든 어차피 비행기 타고 가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며 신경을 안 쓰지만요,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멀면 그리 자주 올 수는 없게 되고요. 1학년 특히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뭐 주말마다 집이 그리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대학 이름에 신경이 팔려갖고 신경 안 쓰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요. 대학 규모는요. 학교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A&M이나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같은 대학은요. 5만 명이 넘는 학부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요. 뭐 칼텍이나 하비머드 같은 대학들은 이들 대학에 50분의 1도 안 되는 10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넓고 복잡한 곳에서도 길을 잘 찾는 애인지 또는 교수와 1대1에 관심이 많이 필요한 그런 학생인지 등은요. 뭐 자녀의 강점과 약점 등을 평가해서 냉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커리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요. 이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줄이겠습니다만 뭐 다른 분들은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해도요. 제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커리어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학생들 카운슬러의 비율 또는 커리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 그리고 그게 고학년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1학년도 이용 가능한지 또 얼마나 많은 취업 박람회가 제공이 되고 있고 몇 개의 회사가 그 박람회에 참여하는지 등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커리어 서비스와 함께 그 동문 네트워크는요. 직업 체험이나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학 고려를 하고 있는 대학의 동문 네트워크 규모와 참여 수준을 평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참여 수준은요. 회비 납부 회원, 뭐 액티브 멤버라고 하는데 그 회비 납부 회원의 비율로서 짐작이 가능합니다. 가볍게 식탁에 앉아서 뭐 축하해 하고 끝낼 일을 제가 큰 숙제를 드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잔소리들이요. 5월 1일 최종 선택 전에 마지막 최종 대학 선택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혹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찾기 어려운 정보는요.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